정말 그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쎄하다. 냄새가 좀 너무 이상한. 지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보니까 역시 그때 어마어마한 그 레버리지 투자. B2가 미국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로 한 달에만 한 1,000억 불 정도의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게 1,000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0조 정도가 한 달에 늘더라고요. 이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알게 되죠. 네, 안녕하세요. 32년차 경제분석가 그리고 책을 30권 쓴 저자이자 지금까지 대략 한 10,000권은 넘게 읽었고 20,000권에 근접해가고 있는 다독가 홍춘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올인하고 단타치기. 자본시장에서 돈 버는 건 되게 어려운데 돈을 잃는 건 너무 쉽거든요. 일단 첫 번째, 잘 모르는 분야에 용감하게 뛰어든다. 두 번째, 용감하게 뛰어든 다음에 또 그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투자보다는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 마지막 세 번째, 장기 투자하면 일주일, 단타를 치면 그날 중에 포지션을 청산한다. 요 세 가지 중에 한 두 가지를 지금 겹친다 그러시면 일단 증권사랑 정부, 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애국자다. 물론 본인 계좌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체가 되는 중이 되는 거죠. 그만큼 자본시장에서 이 단타 그리고 올인의 그 유혹이라는 게 너무너무 큰데 그렇게 했다가 망한 사람이 여기 있고요. 저도 1996년에 모 증권사 이제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그 전에 잘 다니던 국책연구소 그만두고 가서 연봉 많이 준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자마자 외환위기 만났거든요. 그 외환위기 만났을 때 이제 정말 워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수영복을 입고 수영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이 된다고. 예, 빨가벗고 이제 수영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드러나서 이제 망신을 당하는 그날이 왔죠. 그래서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가 200포인트 될 때 주가지수가 5분의 1 토막 났으니까 개별 종목은 뭐 10분의 1 토막을 속출했고요. 그때 저도 뭐 좋다고 투자했던 종목에 그것도 게다가 친구랑 맞보증해서 신용대출 받아서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파산했고요. 저는 그래도 그때 그 친구하고만 맞보증을 서서 빌린 돈이 적었는데 그 친구는 저 말고도 맞보증을 많이 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파산, 저는 간신히 이제 생명 호흡기 달고 살다가 간신히 그 주가 좀 회복할 때 털고 나와서 생존하면서 느꼈죠. 내가 도대체 이 회사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나의 전 재산 아니 빚진 걸 다 긁어서 그걸 또 경제 여건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아찔하죠. 왜 그랬나 생각하니까 결국 그때 무라가미 구니오가 쓴 그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이제 그 책을 읽고 나름의 결론이 이제 우리나라는 금융장세,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꽃피는 그런 주식시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혼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증권사 옮겨서 그 중에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는 또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다가올 때는 유인물 수요가 많으니까 제지 회사를 산다 뭐 이러면서 나름 막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정말 한 9일 연속 하한가 맞는데 그때는 전 종목이 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겪으면서 정말 난 왜 이랬을까? 그리고 난 무슨 생각으로 그때 그 모든 돈을 올인했을까? 그리고 또 올인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왜 발을 빼지 못하는가? 그냥 잃어버린 원본 이런 거에 대한 속상함 때문에 중간에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데 스탑로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끌려가서 몇 년 지나서야 이제 원본까지는 아니어도 한 반토막 정도에서 복구하고 투자를 일단 정리하면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명색이 이코노미스트, 명색이 베스트 애널리스트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자신에 대한 그 죄책감 그런 것 속에서 이제 그전에는 굉장히 잡다하게 책을 읽었는데 96년, 97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 출간된 거의 대부분의 경제경영 관련 도서는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새는 그렇게 안 읽는데 그때는 도서관에 있는 그 블록에 있는 책 다 읽겠다는 기세로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칫하면 서울역에 노숙자가 되겠다. 빚을 져서 만약 이거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럼 금융권에 취직이 안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라는 게 연구소랑 금융권의 애널리스트 커리어인데 신용 상태가 불량해지는 상태로 가게 되면 어디도 재취직 못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금방이라도 이제 노숙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그때가 제일 건강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정말 그 밤에 잠을 못 자는 건 기본이고요. 속이 쓰려서 밥을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그 젊었던 20대인데도 몸이 실시간으로 나빠지는 걸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래도 선방했던 게 주변에 회사가 망한 데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 11개가 망했거든요. 그 해에만. 그러니까 뭐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대우그룹까지 망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 전체가 그냥 거의 한 방에 붕괴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도 모르는구나. 책 한 권 읽고 기고만장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쓰라린 경험을 한 다음에 또 자존감이 최저로 떨어지던 시기 그런 시기가 외환위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만큼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살 길은 책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뭘 놓쳤나 그러면서 뭐 보고서도 수백 개 읽었고 정말 많은 책을 읽었던 시기 그리고 많은 보고서를 읽으면서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이걸 놓쳤구나 라는 걸 파악하면서 그때 이제 나름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게 됐죠.
뒤에 가면 폭스 트레이딩이라는 2부가 있는데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이제 여러 군데 컨퍼런스를 다니거든요. 오늘도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좀 중요한 자리인 거죠. 갔는데 2025년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묻길래 금 말고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트럼프 되고 어마어마한 랠리가 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미국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뭐 배트맨이냐 뭐 그러면서 테슬라까지 포함하면 배트맨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그렇게 난리 치는 걸 보면서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쎄하다.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난다. 썩는 내가 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골드를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책을 많이 읽고 간접 경험을 쌓으면요. 이거 그때랑 좀 비슷한데 하면서 간질간질해지면서 코에서 계속 악취를 맡았을 때 그 재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데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거 어디서 나는 화학약품 냄새도 아니고 아니면 뭐가 어디 썩는 냄새도 아닌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와 정말 괴롭더라고요. 근데 말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남들 다 좋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쎄하다. 냄새가 좀 너무 이상한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무슨 약간 화학약품 냄새, 아무튼 건강에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지나고 난 다음 데이터를 보니까 역시 그때 어마어마한 그 레버리지 투자, B2가 미국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로 한 달에만 한 1,000억 불 정도의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게 1,00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150조 정도가 한 달에 늘더라고요. 그럴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그때 무슨 제가 도사라고 다 팔겠어요? 못하죠. 근데 다만 금을 좀 천천히 팔자. 예를 들어서 금값이 급등하더라도 좀 천천히 팔자.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되면요. 한번 위기가 왔을 때 그 리타이어 안 된다. 그러니까 빚을 잔뜩 져서 레버리지를 잔뜩 져서 그리고 막 올인하고 특히 레버리지 ETF 이런 거 해버리면 한 방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만에 하나 그런 포지션이 있더라도 좀 정리해 놓고 그래 다른 사람이 더 벌어 여기 정도가 난 좋아 이런 그 자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간접 경험의 힘이죠. 저라고 해서 뭐 수많은 투자의 경험들을 다 겪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특히 국민연금 있었을 때는 주식 투자 아예 금지돼 있었고 또 KB국민은행 딜링룸에 수석 이코노미스트 할 때도 그 매매 거래 내역 이걸 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거의 투자 안 했거든요. 그랬던 시기들을 생각하면 저도 뭐 매매 경험이 32년 중에 10몇 년이나 되나 그 정도밖에 매매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간접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게 그때랑 너무 비슷한데 그때 기분이 좀 드는데 뭔가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 모르면 참아야 되잖아요. 이건 잘 모르겠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게 항상 그 전에 뭐가 와요. 작년 6월도 그랬고요. 작년 6월에 제 블로그 뒤져보시면 나오는데 그때 제가 구리 값이 너무 급등하는 거 보고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디 뭐 중국으로 추정되는데 구리 선물 투자를 하다가 뭐 결제도 못하고 하면서 쉽게 해서 망했어요. 망하면서 이제 구리를 매도를 쳐놨는데 급등해버리니까 망해버린 거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증거금 거래 청산도 못하고 할 정도로 쫄딱 망해버리는 과정에서 구리 값이 막 역사상 최고 레벨로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구리 값이 오르는 게 대체로 우리 주식시장의 호재인데 그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오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건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작년 8월 초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해서 그렇게 하루에 일본 증시가 2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벌어지기 전에 뭔가 시장이 투기판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냉정을 잃어버리고 막 스토리텔링, 내러티브에 막 현혹돼서 이것만 하면 된다. 돈이 복사된다 같은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처럼 냄새를 맡고 위기를 피하기만 하면 결국 우리가 이기잖아요.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처럼 저렇게 몸성이 건강하게 웃으면서 은퇴하려면 다치지 않아요. 다치지 않으려면 책도 많이 읽고 간접 경험을 쌓아야 된다. 말콤 글래드웰이 블링크라는 책에서 위적을 보는 그 전문가가 뭔가 이 그림은 어색해. 뭔가 찝찝해 하고서 조사를 해보면 위작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미술관의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언젠가부터 그게 찝찝한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찝찝한 날들이 올 때 제 블로그나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어요. 제가 그때 갑자기 뭔가 요새 좀 조심할까 된 것 같다. 나는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록을 늘 남기니까 물론 이제 틀린 흑역사도 많고요. 왜냐하면 전망을 많이 하면 많이 틀려요. 그러나 생존하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트랙 레코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간접 경험이 돈 버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실증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은 매번 되풀이 되죠. 이 책에서 6가지의 징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순서대로 나타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들이 한 2-3가지 정도가 나타나면 이 냄새가 이상한데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자신의 포지션을 점검해 보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안 털릴 자신이 있는가? 당신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자문자답을 하면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꾸준히 재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트럼프. 그때 이제 2017년 말에서 18년 초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2,600까지 가고 막 주식시장이 불을 뿜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말하는 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 이 사람은 미국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관세가 절대선이구나.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관세만 인상하면 모든 게 해결돼! 라는 걸로 바뀐 원인과 결과랄까 목표와 수단이 도치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무서웠죠.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팀장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뭐 올해 뭐 예를 들어서 3천 간다 이렇게 자료를 써놨는데 대통령이 뭔가 이상해 라고 한다고 해서 다 파세요라고는 말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특히 그때 여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랑 김정은 정상회담 하는데 그때도 정말 세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막 우리나라 대북 테마주, 시멘트 회사랑 현대상선 이제 이름도 바뀌었지만 불기둥을 내면서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나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좋은 일만 남았고 간다라고 막 외치는데 너무너무 쎄한 거예요. 그 테마가. 그때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하나는 장군님이 부른다 대북주가 간다였나 그런 제목의 보고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쳤구나. 이 시장이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 현직에 있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찝찝하기만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박살이 났죠. 돌아오자마자 하노이 회담에 배석했던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고 그다음부터 매일처럼 탄도미사일이 동해로 떨어지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 2,000포인트까지 밀리던 고점에서 한 방에 30% 날아가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합리적인 인간들이 뭔가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제는 사람들은 이상해지고 있고 정치에 과몰입돼 있고 목적과 수단이 도치되는 이런 이상한 세상, 이상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그런 세상이 왔다라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는 시장을 제대로 전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은퇴를 했죠. 저는 많이 경험했죠. 2008년 이후는 한 해를 통틀어서 손실난 해가 거의 없는. 왜냐하면 이제 일단 개별 종목에 올인 안 하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해지가 가능한 그리고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우리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를 비롯한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놓고 흐름을 만들면서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깨먹은 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가장 기억나는 게 2020년인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물론 저도 코로나가 세계적 팬데믹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일시적인 그런 현상일 줄 알았죠. 그렇지만 시장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2,000포인트가 1,400포인트까지 우리는 그냥 빠지면 한 30%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종합주가지수 1,400포인트가 딱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달러 갖고 있었던 자산 이런 거 그리고 보험도 해지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 자산을 갖게 되면 보험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걸 다 팔아서 삼성전자,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을 사면서 이건 되게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난 참을 수 있다. 안 되면 다시 증권사 가서 일하지 찾는 데는 있으니까. 그때는 은퇴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시 일하면 되지 하면서 좀 약간의 마음의 결의를 가지면서 매수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투자했던 것 중에 최고의 성과가 났던 시기였죠. 그때 삼성전자가 30,000전자였을 때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가 7만 원이었나? 5만 원이 깨질 때였으니까 이제 그때 사서 그 20만 원 가는 걸 봤으니까요. 물론 저는 다 그걸 먹지 못하고요. 애플카 나오면서 막 상한가 치게 신나게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에 주식도 다 팔았죠.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 2,700 넘어가길래 아이고 이거 또 버블이네. 또 버블이 왔군. 그러고 이제 그때 또 환율이 달러에 대해서 한 1,100원 밑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환율이 오니까 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주식 다 팔고 달러 샀죠. 그리고 또 이제 22년에 또 환율이 1,450원 가길래 또 달러 다 팔아가지고 그때 또 이제 다른 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이제 좀 잘 맡게 됐죠.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연하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특히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돈이 복사가 되네, 주식은 사는 거지 파는 게 아니다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속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 얼마나 웃기던지 한국 주식에 대해서 한 번도 대어보지 않았군 이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회사들인데 하고 이제 다 팔았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팔았습니다. 차익이 많이 난 거부터 팔았죠. 계속 팔아서 쭉 현금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2020년 말에는 그때 제가 이제 한시적인 1가구 2주택자였는데 집도 하나 팔고 그래서 이제 그거 들고 미국 달러 예금 넣어놓고서 이제 한 1년 쉬니까 와, 또 그렇게 좋은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저도. 진짜 2022년 환율 그 레고랜드 때는 외환위기를 겪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조심성이 높아진 줄 알았는데 그 강원도 도지사라는 사람이 그 레고랜드 파산하고 막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지급 보증한 회사채잖아요. 그런 공공기관의 채권마저 부도가 나는 그런 걸 방치하는 걸 보고서 또 찬스가 왔구나. 우리나라가 절대 안정적인 나라가 아닌데 또 이렇게 또 이상한 사람들이 출연하는구나. 감사하면서 또 그때 달러 다 팔아가지고 또 그때 또 투자했죠. 박사님 포트폴리오 너무 궁금합니다.
사업에 지금 제일 많고요.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절반 정도가 사업이고 나머지 절반 중에 또 한 30% 정도, 35%가 집이고 한 15%, 20% 사이. 왜냐하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또 금융자산이고 지금은 그렇게 돼 있죠. 집이 한 3, 40% 안 될 것 같은 40%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산에서. 늘 거의 그랬어요. 2020년에 그때가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되게 컸고 이제 20년 말에 집을 팔 때 주변에서 엄청 뭐라 그랬죠. 놔두면 더 갈 텐데 그걸 왜 파냐고. 그래서 아이 내 집을 산 사람도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냐. 뭘 그 꼭지에 팔라 그러냐. 어깨에서 팔면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어깨라고 생각하냐. 아직도 난 모른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근데 나는 목표 가격에 도달해서 판다. 이제 세금 부담도 있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웠죠. 냄새 맡는 법.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가 항상 제가 이제 그때 냄새가 안 좋을 때 되돌아보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6가지 지표들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보면서 찜찜한 게 점점 늘어나면 줄이자. 또 반대로, 와, 이거 좋은데 싶은 게 있으면 내리자. 그런데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그렇게 이동을 해나가면 투자라는 게 너무나 즐거운 일이 되죠. 그래서 저는 경제 위기가 온다. 작년에 계엄령이 터졌다 그러면서 환율 급등하고 경제 안 좋을 때 그날이 제일 행복해요.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전 작년 그 계엄 터진 날 그날 제 연금 계좌에 한국 주식 풀로 남았습니다. 궁금하면 찾아봐야죠. 요거가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이제 책이랑도 이게 비슷한데, 이제 제가 한 10,000권 읽을 때까지는 1년에 한 300~400권 이상 읽으니까 20대, 30대가 됐을 때 10,000권을 돌파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는 출간된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00권 넘어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각주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의 뒤에 이제 주석이 나오잖아요. 그 주석에 논문들 링크랑 논문 이름이 나와있잖아요. 그걸 이제 검색해보면,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던 작가들을 엄청 버리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뒤졌더니 그런 논문도 없거나 또는 그 논문을 다 읽었는데도 그런 대목이 없는 거예요. 인용한 대목이 없는.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빌려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직접 확인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제 책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여기 쓴 그림들의 상당 부분을 다 공개를 해요. 데이터를. QR코드 찍으면 나온다니까요. 안에 있는 그래프를 직접 로우 데이터를 다운받는 방법을 제가 다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뒤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찜찜하면 찾아보면 돼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증권사의 단말기, 블룸버그 단말기는 게 1년에 한 4천만 원 하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옛날에는 이걸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 저 같은 사람들이 다 이게 공짜로 찾을 수 있는 걸 제가 방법들을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 번만 뭐랄까요? 약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찜찜하면 조사해보자. 구글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챗GPT한테 묻어도 되고, 그런 데다가 요 데이터를 놓고서 물어보고 요 관련되어 있는 논문 이런 거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공짜 데이터들 또는 AI 세상에 왔는데 찜찜하면 조사하자.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된다. 좀 책을 읽다가 이거 진짜 이게 현실에 맞나?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만 검색해 보면 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조사력 이런 걸 갖춘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용기가 나잖아요. 이거 이렇게 박사님 다 공개해놨는데 한번 찾아볼까? 이런 순간에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000권 읽고 난 다음부터는 책은 이제 옛날보다 덜 읽어서 아직 20,000권이 안 돼요. 대신 보고서, 논문, 칼럼 이런 걸 하면 3만 개 넘었겠죠. 그걸 이제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래서 이런 책을 쓸 때도 책은 보통 이 책 하나 쓰기 위해서 한 100권 정도 읽거든요. 다시. 발췌독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읽으면서 거기 나와 있던 논문들 뒤지고 하면 대략 한 300편에서 500편 정도의 글이나 논문들, 책을 다 본 다음에 집약한 게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그 속도가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빨라집니다. 그래서 더닝크루거 효과 있잖아요. 처음에 올라갔다가 자신감이 바닥을 친 다음에 서서히 올라가는 구간에 접어들 때 그 쾌감. 투자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지적인 충만감까지 느끼면서 정말 행복한 독서, 행복한 보고서 읽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도 참 좋지만 책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찾아보시라. 올해 추천할 건 이제 투자 4분법. 이게 이제 연한산 복리 수익률 한 8%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최악의 시기와도 마이너스 한 10%에서 막아주는. 그래서 4분의 1은 한국 주식, 4분의 1 미국 주식, 4분의 1은 미국 채권, 4분의 1은 금. 이렇게 투자하는 전략이 투자 4분법입니다. 이 투자 4분법은 굉장히 쉬운 게 매매 수수료가 1년에 0.1%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그 ETF로 투자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금은 KRX 금현물 이런 데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같은 해에는 금 비중을 좀 늘리면 한 5% 정도만 늘려서 금을 한 30% 하고 나머지를 다 한 20%씩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10% 현금 낳는 건 또 현금을 들고 있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자신의 틀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을 하면 올해 같은 해에도 저는 플러스가 충분히 날 수 있다.
작년 같은 해에는 만약 그 전략을 썼다면 수익률이 한 25% 났거든요. 왜냐하면 금값도 많이 오르지만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올해는 이제 미국 주식은 빌빌거리지만 한국 주식이 괜찮으니까. 그리고 금값도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할 때 미국 시장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미국 좀 빼서 뭐 한국도 좀 사고 국채도 좀 사고 금도 좀 사고 하면 투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면 되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자산을 한 방에 얼마 안 되니까 1억 뭐 2,500씩 빼서 그렇게 한다고 돈 모은 다음에 해야지 소액일 때도 분산 투자 안 하면서 거액 자산 강화 대상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작년보다는 뭐 당연히 덜 유효하죠.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죠, 저도. 작년에 자산 배분 투자하신 분들은 최소 못 벌어도 20%는 났을 거예요. 그만큼 작년이 투자하기 좋은 해였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좋겠죠. 그러니까 벌써 좋았던 해가 지난 다음에 작년보다 투자하기 어려운 해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때 작년에 찍었을 때는 한 20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였지만 1, 2년 더 길어지겠죠.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이런 자산 배분 전략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손실이 나거나 제로 수익이 나는 올해는 거의 저는 제로라고 보거든요. 미국장 별로 안 좋게 보기 때문이죠. 이야기했잖아요. 작년에 돈을 너무 많이 빌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비투하면 그 뒤에 좋은 장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걸 걱정하는 중이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올해 내년 안 좋다 하면 그 뒤에 또 펌핑 되거든요. 왜 그런가? 일단 안 깨먹었잖아요. 안 깨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여유 현금이 있죠. 그리고 매년 또 적립 투자할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시장이 못 올랐고 자산 배분하는 사람조차 수익이 안 났다라는 건 위험 자산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위험 자산 가격이 많이 빠지고 나면 뭐 끝없이 빠집니까? 금리가 인하되든 경기 부양을 하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든 정당이 바뀌든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든지 해서 그럼 새로운 어떤 부양책 또는 그전에 있었던 잘못된 정책을 뒤집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1인 독재 국가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틀렸더라도 이 사람 죽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잖아.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로 다 해결이 되잖아.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신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가 2년 뒤에 3년 뒤에 올 텐데 그럼 언제가 바닥인지를 모른다라면 별로 안 좋은 해는 더 열심히 저축하는 해로 언제가 바닥인지를 모르니까 지나고 생각하니까 4월 4일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 요예 끝났으니까 이제 관세 50%씩 때릴 거야 이러면 다시 폭락할 수 있잖아요. 모른다.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냄새가 계속 안 좋을 뿐이에요 저는. 근데 어디가 빠진다 어디가 폭락한다라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올해는 조심해야 되는 해다. 그리고 현금은 좀 갖고 있어야 되고 특히 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유동성 좋은 안전자산도 좀 가지고 있어라. 그러다 보면 이게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올해 내년은 수익이 안 좋지만 3년 뒤 4년 뒤에는 엄청난 또 작년 같은 폭등장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 지금 저축하는 해인 거죠. 그래서 올해 투자를 시작하기 아주 좋은 해가 아니냐. 작년처럼 막 날아갈 때는 솔직히 물 타는 것도 불가능하고 가버렸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락장이거나 또는 약세장일 때는 얼마나 투자 시작하기 좋습니까? 사다 보면 바닥이 오겠지 하면서 사면 되는 거죠.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상위 10%. 중랑구든 금천구든 상관없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서울에 아파트가 200만 호가 안 돼요. 160만 호 조금 넘을 겁니다. 160만 호인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가 소유율이 40%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지인 소유가 엄청 많아요. 전국의 부자들이 다 서울에 아파트를 사두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기 집을 갖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 80만 호, 70만 호밖에 안 돼요. 이해되세요? 70만 가구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2천만 가구잖아요. 상위 10%면 100만 가구. 그러니까 서울에 자기 아파트 등기를 쳤다. 상위 10%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서울만 쳐다보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 투자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봐도 앞으로 10년간 유망한 투자처가 어디예요? 그러면 저는 성수동 아니면 한남동?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솔직히 말해서 자연환경 입지만 보면 강남보다 거기가 훨 낫거든요? 남향이잖아요.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지. 거기는 앞으로 아파트 밭이 될 테니까. 10년 뒤에도 압구정 아파트가 신축이 될 것 같아요? 전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해관계자가 많은 데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든 땅을 파고 지역 단위 개발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건물이 철거되고 옮겨가기 시작하면 10년 안에 거기는 천지가 개벽할 땅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비싸잖아. 어디가 오를 거라는 거 우리 다 알지만 비싸잖아. 못 사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돈을 모아서 한타를 지르려고 영혼의 한타를 딱 지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청약이잖아요. 근데 청약 가점을 얻으려면 50까지 무주택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 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자산 배분해서 돈의 흐름을 냄새를 잘 맡는 거죠. 그래서 계속 버티는 거죠. 왜? 경제라는 게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되게 모든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해가 올 때 그때 내가 안 덧치고 있으면 그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걸 못한다. 왜? 빨리 부자 되고 싶고 방법을 몰라. 그래서 빨리 부자 되고 싶은 그 마음은 저도 뭐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없는데 방법은 가르쳐 드릴 수 있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또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러면 우리나라 빅5잖아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 빠지고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이만큼 크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들은 전부 수출 기업들이고 실제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수출 기업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수출 기업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또 이 특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 빼고는 죄다 경기에 엄청 민감해요. 삼성전자 뭐 핸드폰 안 팔리면 땡이지.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막 난리도 아니지. 2차 전지 캐즘이 왔냐 마냐 그러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하늘과 천당 지옥으로 가지. 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냐에 따라 현대차 주가가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 금방 오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중에 일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몇몇 기업들 뭐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 같은 그런 아주 특수한 사례들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게 전부 다 경쟁력은 있는데 독점력은 없는. 그러니까 뭔가 잘하긴 하는데 이것만 하면 돼 하기에는 위험하지 않나 싶은 그런 어마어마한 경쟁,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GDP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비중 찾아보면 한 100%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차지하는 내수 비중은 엄청 적고 또 우리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 소비 비중이 50%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회복될 줄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가게가 돈은 많은데 돈을 소비에 안 쓰는. 어디다 쓰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저축을 하면서 집을 사는데 올인하거나 아니면 해외 가서 쓴다. 왜? 우리 국내에서는 옆에서 선비질을 하잖아요. 너 왜 그러고 사냐? 얘는 언제 나올 거냐? 취직은 했냐? 돈 한 푼 대준 적 없으면서 제가 진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게 남한테 잔소리하고 싶으면 일단 돈을 내고 이야기를 하자. 물질적인 도움도 주지도 않으면서 아니면 어디 뭐 직장이라도 소개시켜 주는 것도 아니면서 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 굉장히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매너 없는 짓이다. 그죠? 그래서 돈을 주자 돈을. 일단 100만 원 내고 일단 시작하자. 그런 세상이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안 쓰고 다 해외 가서 해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책 쓰러 보통 해외에 가서 책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번 책은 작년 연말 일본에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교토에서 책을 쓰는데 교토에 있는 에어비앤비 방을 빌려가지고 그 방에서 책상 하나 딱 갖다 놓고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그런 오래된 옛날 집의 에어비앤비 안에는 현대식인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창을 열어놨을 거 아니에요. 추운데도 한국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려. 와 정말 그때 알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패션이 똑같다. 그 양모 흰털로 된 조끼 교토역에서 한 10명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딱 나오면 그 특징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니까 해방감을 느껴서 일단 목소리가 크세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좋아하는데 전부 다 같이 줄 서서 계시고 여기 좋다라는 데만 가보자. 일단 왜냐하면 며칠 안 되는 여행에서 검증 안 된 데 가면 리스크가 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세 번째로 이제 분명히 뭐 그때 행사가 있었나 봐. 세일이 있었나 봐. 그거 다 사오는 거야. 그때 그게 유행이었나 봐요. 저도 뭐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젊은 여성분들, 남성분들의 패션을 내가 어떻게 알아? 다만 그냥 저야 늘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들어보면 한국 사람이네를 알겠더라고요. 한 3일 있으니까. 그때 느꼈죠. 한국 사람들 정말 여행에 목숨 거는구나. 연말 연시에 교토가 빵값이 얼마나 비싼데 돈은 해외에서 쓰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고 또 돈을 모아서 한 방에 여행으로. 이런 사회가 와 있죠. 그러니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너무너무 힘들고 남의 눈치 봐야 되고 저가 경쟁이 일반화되어 있고 고가 시장은 다 해외 럭셔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돈이 안 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삼성전자, 현대차가 연봉을 올해 얼마를 올려줬냐가 경기를 좌우하는 그런 세상이 온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체험 소비, 체험 여행의 어떤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출렁다리만 만든다고 해서 다 되는가. 스토리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높아져 있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상점가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우리나라가 잘 안 되니까요. 뭐 교토나 후쿠오카의 요인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지만 그 조그만 마을에도 상점가에서 파는 물건들 구색이 다 다르고 퀄리티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국에서 파는 상점의 물건들 그리고 또 성수기 바가지 요금 이런 것들이 체험을 엄청나게 악화시키고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압축 아주 좀 잘 되는 데만 압축되고 나머지는 버림받는 제. 그래서 코로나 때가 굉장히 중요한 전기였는데 그걸 잘 못 살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한한령 때문이죠. 그거 딱 겪고 난 다음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출장과 여행으로 20번 이상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 그 광기를 보고서는 이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고 있는데 이제는 저는 못 가죠. 왜냐하면 거기 또 국가보안법 때문에 무서워서 제가 사석이나 이 방송에서 하도 시주석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못 가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렇게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1등하고 현대차, 북경현대에서 만든 차가 항상 최상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좋아하고 한국 그 연예인이 깜판이 서 있는 곳에서 사진 찍기 위해서 수천 명이 줄을 서 있던 그 상하이나 북경이나 선전의 그 쇼핑몰 풍경이 1년 뒤에 갔는데 0이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여긴 진짜 나라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 거역을 못 하는구나.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겠다. 그 공포 있잖아요. 그래서 닫힌 사회. 의사결정자는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사회라는 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쇼핑몰에서의 그 한국 K-뷰티 또 한국산 상품들에 대한 어떤 수요들 이런 게 지금 살아남은 게 아마 초코파이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겨냥해서 사업을 한다. 굉장한 용기와 리스크 테이커다. 이거는 못하는 거죠. 그런 사회, 그런 시스템이 지금까지 8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뭐 K-팝 가수 가서 공연 크게 했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덕에 우리나라 블랙핑크부터 시작해서 BTS가 세계 시장에 코첼라에서 헤드라이너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위상이 올라오고 우리나라가 잘 된 건 사실이지만 아무튼 중국 시장을 잃어버린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 시장을 믿고 투자를 한다? 그럼 경영자로서 저는 정말 그 사람은 저라면 투자 안 한다. 그 회사에는 투자 안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결국 개방성 또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시장 그래도 그런 게 가능한데 이제 미국 시장마저 이제 저렇게 되니까.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미국은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맞춰가면서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죠. 아무튼 중국 시장이 앞으로 미래가 성장 잠재력이 탄탄하다라는 주장도 이제는 거짓인 것 같고요. 특히 통계 숫자나 이런 게 너무 조작이 심하다라는 걸 요새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경기가 안 좋은데 뭐 중국 성장률 뭐 1분기 5.4를 했네. 인구 14억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성장률 발표가 나온 나라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런 통계 조작에 속지 말고 그냥 이제 현실을 보자는 거죠. 거기가 옛날보다 잘 살게 된 건 맞지만 너무나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팔자가 달라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 말고 저도 그냥 저희 프리즘 투자자문이 중국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마이너하게. 그리고 굉장히 가격이 쌀 때만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 집을 마련한 지 이제 15년 남짓 된 사람인데 그전에는 일기 신도시에 살았습니다. 그전에 이제 대구 살았고요. 저희 와이프는 광주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첫 신혼 살림은 이제 신도시에서 시작하고 전형적인 60년대 후반생들이죠. 이런 커플이다 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다 정부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 붕괴될 때 한국 붕괴되는 거 봤잖아요. 또 그 뒤로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하우스포 사태 겪다가 17, 18년부터 집값 급등하는 과정이 미국이랑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지금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구나. 알게 됐고 그 매개고리가 뭘까 하면 결국 미국 집값 오르고 사람들이 살만하고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때 한국 수출 잘 되면서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연봉이 오르는 거고 미래 자기들의 소득 전망이 개선된다 싶을 때 이 비싼 집을 누군가는 지르는 근데 거래가 1년에 몇 건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보통 사람들이 8년에서 10년 정도 거주하거든요. 자기 집에. 그러니까 전체 매매 회전율이라는 게 10%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5,000세대짜리 아파트면 한 해에 500채 거래된단 말입니다. 그 500채를 10% 정도 50채만 누군가가 그죠? 어떤 집단이 어떤 기업의 사람들이 사면 바로 집값은 오르거든요. 그 기존 집값 모두를 올리는 효과를 가지잖아요. 시가 평가니까. 그런 연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내수 경기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안 하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상장기업 이익이 250조 원이에요. 1년 GDP가 2,000조짜리 나라인데 기업 이익이 250조입니다. 역사상 최대 이익이에요. 이 돈이 국내에 안 돌아서 문제지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배당을 받을 것이고 그 기업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 연봉 협상이 엄청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역사상 최대 이익인데 자, 그 돈 들고 어디 갈까요? 해외를 여행 가거나 아니면 돈 좀 모아서 나 어디 살아라고 할 수 있는 집을 사려고 들겠죠. 그 브랜드 가치가 있는 집을 사려고 들겠죠.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지금 미국 경기 좋고 작년이 경기 좋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 이익으로 가고 서울의 아주 일부 지역만 또는 뭐 경기도 일부 지역만 날아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긴가민가 하다 그럴 때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테슬라 2020년, 21년 오를 때 전기차에 대한 비관론도 엄청나게 많았고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럴 때가 좋은 장이다. 그러다가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게 세상을 이끌고 이거밖에 없다라는 식의 스토리텔링들이 나오고 이제 테슬라를 옹호하던 사람들이 테슬람이 되는 순간 그럴 때 진짜 조심해야죠. 두 번째가 레버리지. 요새는 특히 테슬라 뭐 3배 레버리지 ETF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몰린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 사소한 충격에도 이제 이 사람들이 손절을 치기 시작하면서 연쇄적인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되는 주식들은 그 가격에 이미 그 기대가 다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안티가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모두 동의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냄새예요.
단서를 달아서 전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시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수많은 채널들에서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지만 이것만 하면 된다, 뭐 이 주식만 사면 된다, 그런 건 다 사짜인 거고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냐면 요런 조건이 될 때, 요 가격이 될 때는 한번 쳐다볼 만하다. 이게 진짜 전문가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존율이 높고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덜 깨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걸 고르시는 눈을 이제 기르시면 되죠. 제일 좋은 방법이 구글 트렌드 검색해보는 게 최고예요. 구글 트렌드라는 검색 툴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랑 다찌 제가 비교해놨는데, 다찌코인이 그 비트코인 검색량의 한 절반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앨런 머스크가 다찌코인 추천하고 할 때, 제가 그때가 주식이 0이었습니다. 0.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굉장히 위험하다. 일부 명망가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이 코인 가격이 10배가 오르고 100배가 오르고 하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 이게 아무리 이 사람이 훌륭한 경영자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인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자산시장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갖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따라가는 모습은 전형적인 피리 부는 사나이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가 실족 한번 해서 물에 빠지면 우리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리스크에 투자자들이 함께 휩쓸려 간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럴 때 저는 주식은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들이 종종 와요. 요새 얼마 전에 젠슨 황이 그 모 여성의 사인해주는 사진이 여기 오늘 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그때 느꼈어요. 아니 무슨 경영자가 팝스타처럼 그런 지위를 누리는 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런 건. 여러분, 경영이라는 건 거의 한 70-80%는 운이에요. 제가 지금 경영하고 있잖아요. 언제 창업했냐, 또 어떤 귀인을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인데, 그 사람의 개인 능력만으로 정말 그런 거대한 기업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개인의 카리스마, 개개인의 위상, 개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전부 다 그 기업에 다 투사를 시켜버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지나고 보면 다 냄새를 풍기는 시기다. 여우의 후각에 걸리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사례가 딱 떠오르시죠? 그 사례를 보시면 우리가 너무 이 사람만 믿으면 돼, 이것만 하면 돼 라는 생각하고 비슷하죠? 워렌 버핏은 그런 걸 견뎌낸 사람이라서 저렇게 멋있게 은퇴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추가 됩니다. 늙어서 굉장히 추하게 은퇴한 잭 웰치 같은 사람들, 회계 분식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또 그리고 짐 콜린스 같은 사람이 했던 것처럼 뭐 위대한 기업이라고 칭송받았던 기업들 대부분이 파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계가 왜 경쟁력 있고 혁신이 넘치냐면, 위대했던 기업들이 계속 망해 나갈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혁신이 주력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제가 책에다 썼잖아요. 그 역마차 장수가 철로를 놓겠냐고.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또 자신의 시장을 위협하는 거가 나타날 때 방어적인 모드가 된다고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천에 한 명 있죠.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경영자로 남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죠.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시장을 놓칠 거 무서워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요. 대표적인 게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만들어 놓고도 못했던 거, 제록스가 마우스를 처음으로 개발해 놓고도 PC 시장 진출 못했던 거,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는 건 결국 그 외부자들이, 핀란드의 노키아가 이미 다 스마트폰 관련돼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도 캔슬시키고 있을 때 스티브 잡스가 뛰어들었고, 그 스티브 잡스가 뛰어들 수 있었던 건 결국 그 기술들이 다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외부에서, 침략자들에 의해서, 바바리안들에 의해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혁신이 시작되는데,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찬양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집 말고 5억 정도 있을 때 은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물론 집이 두 채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하나는 전세를 줬으니까 부채가 있으니까 이제 순자산 기준으로는 대략 한 15억 정도의 은퇴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은퇴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2008년 이후부터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냄새를 좀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투자가 난이도가 되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인하지 않고 이쪽에 투자해놨던 자산들을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쪽에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안 나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뭐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연 한 8에서 10%는 무난하게 나오겠더라고요. 그 운이 안 따른다 해도. 운이 따르면 훨씬 더 버는 거고. 그러면 한 5억 정도를 제가 금융자산 운용을 한다고 치면 8%면 연 4천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젊으니까 뭐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하면서 소소하게 벌면 이건 뭐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은퇴를 했죠. 그리고 은퇴를 한 다음에 운 좋게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이제 아예 그냥 운용할 자산이 확 늘어나는 바람에 더 크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 운이 안 따랐다 하더라도 자신의 그 재테크 철학 방식을 위험하지 않은 어떤 극단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그 하락폭을 마이너스 한 10% 정도, 자산의 10% 정도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전략들을 만들면서 또 기회가 왔다 싶을 때는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어떤 투자 철학들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5억이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은퇴 설계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근데 이제 5억이면 우리나라 순자산 기준 상위 20% 가계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계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 한 17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성인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한 세계 17위, 18위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있죠. 가계 순자산은 우리보다 적습니다, 미국이. 왜냐하면 불평등이 심해서 그렇죠. 그래서 중위값 가계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이 지나치게 높아서 은퇴를 못하는 거지. 또 일확천금을 노리기 때문에 은퇴를 못하는 거지. 사실 그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은퇴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상위 20%면서도 난 가난해 그러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이 또 인터넷 세계에서 잘못된 정보에 고통받으시는 거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